태종 이방원 왕좌 위에, 불안 오프닝 왕좌 위에, 불안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 명예, 백성들의 존경. 1400년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은 왕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스승이었던 정도전의 피, 형제들의 피, 그리고 자신의 처남들의 피까지. 역사는 그를 왕권 강화의 선구자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 600년 역사에서 가장 냉혹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하지만 그 권력 때문에 평생 불안에 떨어야 했던 남자의 이야기를요. 제1장 왕자의 탄생과 그림자. 1367년 고려 말기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 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이성계는 고려의 신하였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린 방원은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했죠. 1383년 겨우 16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당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무장 집안 출신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는데 그것도 최연소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무와 문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무예를, 스스로는 학문을 익혔죠. 이것이 훗날 그를 가장 위험한 정치가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아버지 이성계가 최영 장군의 요동정벌 명령을 거부하고 군대를 돌립니다. 21세의 이방원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정치적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도전. 조선 건국의 설계자. 성리학의 대학자. 그리고 훗날 이방원이 직접 칼로 베어야 할 운명의 남자였습니다. 정도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태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왕이 아닌 재상이 나라를 이끄는 시스템. 신권 중심의 국가였죠. 이성계는 정도전의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묵인했어요. 하지만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는데 내가 흘린 피와 땀은 무엇이었나? 결국 정도전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것인가?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고 정도전은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신 책봉에서도 뒤로 밀려났고 중요한 관직도 받지 못했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태조의 새로운 부인 신덕왕후 강씨. 그녀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8형제 중 가장 어린 방석이요. 이것은 명백한 정도전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옹립하면 재상의 권력은 더 커지니까요. 이방원은 이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조선 건국에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사실을요. 건국의 공로는 누가 세웠는가? 정도전인가 나인가?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후 그 칼날은 실제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2장 정도전이라는 거대한 벽. 1392년부터 1398년까지. 이 6년은 정도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국가의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었죠. 한양의 도시 설계, 경복궁의 건축,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같은 법전 편찬, 심지어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한 것도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국가의 설계자였어요. 정도전의 정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왕도 정치. 왕이 도덕적으로 통치하되 실제 정치는 신하들이 합의를 통해 이끌어가는 시스템이었죠. 중국 송나라의 재상 정치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너무 강했다는 것.
역사 기록을 보면 정도전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도전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왕은 다만 따를 뿐이었다. 이것은 이방원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이 땀 흘려 세운 나라가 정도전 개인의 것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겠죠. 더 큰 문제는 정도전이 이방원을 경계했다는 겁니다. 정도전은 똑똑했어요. 이방원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이방원을 권력에서 배제했습니다. 1393년 이방원은 고작 정오품의 중추원 부사에 임명됩니다. 건국 공신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대우였죠. 반면 그의 이복 동생 방석은 세자가 되었고 방번은 막강한 군권을 쥐게 됩니다. 이방원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1398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추진한 거예요. 왕자들이 가진 개인 군대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국가의 군대는 왕실 개인이 아닌 국가가 통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왕자들의 마지막 물리적 힘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어요. 정도전이 자신의 군사력까지 빼앗으면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뻔했죠. 잠재적 위협인 자신을 제거하는 것. 정도 전평전을 쓴 한영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도전의 사병혁파는 정치적으로는 옳았지만 이방원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이방원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순순히 군사력을 내놓고 정도전의 자비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먼저 치느냐 당하느냐? 정치에서 이 질문의 답은 항상 명확합니다. 1398년 8월 이방원은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됩니다. 제3장 1차 왕자의 난 마이너스 칼을 뽑다. 1398년 8월 26일. 달이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움직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정도전 남은 심효생. 그리고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 이것은 반란인가 정당방위인가?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 논쟁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원에게는 그런 철학적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망설이는 순간 자신이 죽을 테니까요. 먼저 정도전의 집이 습격당합니다. 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도전이 달아나려 했으나 이숙번의 칼에 목이 베었다. 이숙번. 이방원의 신복이었죠. 정도전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치가는 한순간의 무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진 겁니다. 이어서 남은과 심효생도 제거됩니다. 정도전의 핵심 측근들이 한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세자방석과 방번. 이방원의 이복 동생들이요. 정도전을 죽인 것은 명분이 있었어요. 권력을 독점한 간신을 제거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왕자들을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왕실 내부의 사륙이었으니까요. 이방원은 망설였을까요? 역사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방석과 방번은 모두 죽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자 방석이 궁궐을 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했다. 세자였던 방석은 겨우 17세였습니다. 방번은 19세. 아직 청년도 되지 않은 나이였죠. 이 밤 이방원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노,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합리화, 아니면 동생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역사는 그의 내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밤 이후 이방원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스승 정도전이 죽었고 신덕왕후가 낳은 두 아들도 모두 죽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 이방원의 손에. 태조는 이방원을 불렀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조가 물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방언이 답했다. 정도전 등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 했기에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방원은 명분을 내세웠어요. 이것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하지만 태조는 이방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자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결국 태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왕위를 버린 거예요. 1398년 9월 태조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방원이 아니라요.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죠. 너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어요. 정종방과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실제 모든 결정은 이방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실권을 가진 이방원은 왜 왕위에 올라야 했을까? 권력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이미 가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정당성을 원했어요. 왕좌라는 형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다시 한번 칼날을 부르게 됩니다. 제사장 세자 책봉과 끝나지 않은 전쟁. 1400년. 정종은 왕이었지만 왕다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이방원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종이 세자를 책봉하려 하는데 이방원의 형인 방간을 추천한 거예요. 잠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이방원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왜 방간이 세자가 되어야 하죠? 여기에는 정종의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정종은 이방원이 무서웠습니다. 동생들을 죽인 그가 언젠가는 자신도 제거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방간을 세자로 세워 이방원을 견제하려 한 겁니다. 이방간, 네 번째 아들이었죠. 그는 이방원만큼 야심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400년 1월 이방간이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장악하려 했어요. 이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하지만 이방간은 이방원만큼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사는 사전에 탐지되었고 이방원은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정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박포에서 이방간의 군사와 이방원의 군사가 충돌했다. 이방간의 군사가 패배하고 달아났다. 이방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방간의 핵심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방간 자신은 유배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원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제거되었거나 무력화되었고 정도전 같은 강력한 신하도 없었어요. 1400년 11월 정종은 마침내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2개월 후 1401년 2월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겁니다. 34세. 아버지가 조선을 세운 지 9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이 왕좌에 오르기까지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복동생 방석 방번, 친형방간의 측근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제거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 태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 태종의 재위 기간은 18년입니다. 그리고 이 18년 동안 그의 칼은 한 번도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태종의 왕권 강화 작업들을요. 제5장 왕권 강화의 칼날들. 1401년 2월 태종으로 즉위한 이방원.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태종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는 왕이 약하면 신하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아버지 태조가 그랬던 것처럼요. 태종은 결심합니다. 자신은 다르게 하겠다고. 진짜 왕권을 세우겠다고.
첫 번째 타깃 공신들. 조선 건국 이후 개국 공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왕에게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1401년 태종은 공신명단을 대대적으로 정리합니다. 1차 왕자의 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정사공신으로 새롭게 책봉하면서 기존 공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신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토지와 노비를 회수했다. 잔혹해 보이죠? 하지만 태종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공신들이 너무 강하면 정도전처럼 왕권을 위협하니까요. 두 번째 타깃 외척. 그리고 이것은 태종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태종의 부인은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문 민씨 일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도 민씨 가문이 군사적으로 지원했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원경왕후의 오빠들이자 태종의 처남들이었어요. 그들은 태종을 도왔다는 이유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1410년 태종은 결정을 내립니다. 민무구와 민무지를 숙청하는 것이었죠. 왕후의 오빠를 죽인다고? 당시 신하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태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지럽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바다. 실제로 고려 말기가 그랬어요. 외척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죠. 태종은 그것을 막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원경왕후 민씨. 그녀는 태종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때도 그를 지지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죠. 그런 부인의 오빠들을 죽인다는 것. 이것은 태종에게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경왕후는 오빠들이 죽은 후 태종과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오빠들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태종은 왕후의 장례식에서 크게 울었다고 해요. 권력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희생시킨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도적 개혁 -6조직계제. 태종은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직계제를 도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의정부지금의 국무회의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왕은 승인만 했어요. 정도전이 만든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태종은 이것을 바꿉니다.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모든 정책 결정이 왕을 거치게 된 거죠. 신하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종실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신권이 약해졌다. 네 번째 군사권 장악 -사병 혁파. 정도전이 하려다 실패한 그것. 사병 혁파를 태종이 완성합니다. 모든 개인 군대를 없애고 군대를 국가가 통제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으로 어떤 신하도 어떤 왕족도 더 이상 개인 군대로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재 등용. 태종은 과거제를 강화하고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기존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진 세력을 키운 거죠. 그리고 그 인재들 중에는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 아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장남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원칙을 따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태종의 마지막 큰 결단이요. 제6장 세종에게 물려준 왕좌. 1418년. 태종 재위 17년 차였습니다. 그는 이미 51세였고 당시로서는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어요. 태종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왕권, 효율적인 관료 시스템, 안정된 군사제도. 조선은 이제 튼튼한 나라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후계자였어요. 양녕대군. 태종의 장남이자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요. 태종실록을 보면 양녕대군의 기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사냥에만 빠져 학문을 소홀히 했다. 세자가 관기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세자가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양녕대군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양녕대군은 세자라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어요. 양녕대군은 세자로서 부적격했습니다. 태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큰 문제였어요. 이것은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녕대군이 왕이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했죠. 태종의 눈에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보였습니다. 충녕대군은 완벽했어요. 학문에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하며 정치적 감각도 있었죠. 무엇보다 신하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양녕대군을 폐세자시키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었죠. 태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말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장자 승계 원칙이 깨진 거니까요.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유교 원칙을 중시하는 대신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적장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까? 하지만 태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히 말했어요. 나는 원칙보다 나라의 미래를 선택한다. 1418년 6월 충녕대군이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1418년 8월 태종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줍니다. 세종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4년 동안 상황으로 남아 실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위는 주지만 권력은 아직 주지 않는다. 이것이 태종의 계산이었습니다. 세종이 충분히 능력을 갖출 때까지 자신이 뒤에서 버티겠다는 것이었죠. 1418년부터 1422년까지 조선에는 사실상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왕 세종과 실질적인 왕 태종이요. 이 시기 태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세종이 하기 어려운 더러운 일들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1421년 태종은 또 한 번의 대숙청을 단행합니다.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제거한 거예요. 또 외척을 죽인다고? 네, 맞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남들을 죽였듯이 이번에는 아들의 장인을 죽입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황이 외척의 권력을 우려하여 시몬을 유배시키고 곧 사사했다. 세종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의 장인이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척이 강해지면 왕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1422년 태종은 마침내 모든 권력을 세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해 1422년 5월 10일 태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56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왕이었나? 나쁜 왕이었나? 제7장 태종의 유산 마이너스 왕좌 위에 불안이 남긴 것. 태종이 죽은 후 세종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문화 융성. 조선의 황금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종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왕권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신하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이 만들어 놓은 왕권 시스템 덕분에 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세종은 한글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세종이 장영실 같은 신분이 낮은 과학자를 중용할 수 있었던 것도 태종이 만들어 놓은 인재 등용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태종은 과거제를 강화하고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종시대에 다양한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이 북방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태종이 군사제도를 정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국가 중심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안정적인 군사력으로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세종은 태종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비록 그의 방법이 잔혹했지만 그 목적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말했다. 선왕께서는 강하셨지만 그 강함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제8장 엔딩 마이너스 불안한 왕이 남긴 안정된 나라.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태종은 왜 왕위에 오른 뒤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칼을 내려놓는 순간 그가 이루려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평생 불안했습니다.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불안했고 신하들이 권력을 잡을까 불안했으며 외척들이 왕권을 위협할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동생들을 죽이고 처남들을 제거하고 신하들을 견제했죠. 잔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없었다면 세종의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역사학자 한영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종은 조선 왕조 500년을 가능하게 만든 설계자였다. 그의 강력한 왕권 시스템이 없었다면 조선은 고려처럼 신하들의 권력 투쟁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태종 이후의 조선 왕들, 세종, 성종, 영조, 정조. 이들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이 만들어 놓은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태종은 헌릉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 서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 남자는 과연 행복했을까?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태종이 만든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은 조선이 500년 넘게 지속되는 기반이 되었고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평생 불안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였지만 그 권력으로 나라를 세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냉혹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내다본 전략가였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닙니다. 태종은 선인도 악인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종대왕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